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 소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2장 쪽에서 소화액을 분비해가지고 소장의 내강에서 일어나는 소화를 얘기했어요. 자, 여기 이제 요약된 표가 여기에 이제 있죠. 그렇죠? 자, 보시면, 자, 먼저 입 쪽에서 일어나는 소화, 탄수화물 소화가 이제 일어난다. 즉,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핵산, 지방 다 있을 거예요. 그때, 탄수화물 소화는 입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입에서는 침에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다. 여기 뭐 아밀레이즈라고 적혀 있습니다만,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있다. 얘가, 단당류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녹말, 글리코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엿당을 만들게 표현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2당류 정도 크기까지는 쪼개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밀라제. 자, 이 아밀라제는 췌장에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쪼개지지 않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도 역시 또 다 2당류로 쪼개는 거죠. 2당류까지 쪼개지는 것이 가능한 것이 아밀라제. 저는 단백질 소화는 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었죠. 펩신. 단백질을 이제 쪼개는 거예요. 그럼 췌장에서는 트립신 또는 키모트립신 두 개가 다 나오죠. 그럼 얘를 이제 더 쪼개는 거예요. 자, 펩신이라고 하는 것이 자르는 자리하고 트립신, 키모트립신이라는 걸 자르는 자리하고 다릅니다. 즉 폴리페티드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아미노산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때 펩신이라고 하는 것이 쪼개는 아미노산 종류하고 그 다음에 트립신, 키모트립신 자르는 아미노산 종류가 다른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렇게 이제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폴리펩티드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펩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쪼갠다면 트립신이라는 것은 뭐 여기를 쪼갠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쪼개지는 부분이 다르니까 더 잘게 쪼개지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카르복시펩티다제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우리가 단백질이라는 것이 만든다고 했을 때 아미노말단, 카르복실기말단 이렇게 표현하죠. 폴리페티드를 쭉 이어서 보게 되면 한쪽은 아미노말단, M말단, 한쪽은 카르복실기말단, C말단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때 얘는 카르복시펩티다이즈니까 C말단 정도도 이렇게 쪼개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더욱더 잘게 쪼개질 수 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얘도 역시 췌장의 소화액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핵산의 소화. 유클리에이즈. 아까 제가 유클레아제라고 적었죠. 유클레아제. 유클레오티드 단위를 쪼개는 애들. 다음 지방의 소화. 잠깐 리파아제라고 적었었죠. 리파아제. 역시 지방을 쪼개는 역할. 이때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작은 글씨로 담즙산염으로 덮인 지방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담즙염이 있으면 쓸개즙이 있으면 지방 덩어리를 나누는 거예요. 담즙염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표면적이 넓어져 있으니까 리파아제가 쪼개도 쉬운 거죠. 자, 담즙염 또는 쓸개즙 소화효소입니까? 아닙니까? 소화효소는 아닙니다. 얘들은 지방을 떨어뜨리는 역할만 했을 뿐이지 이 리파아제가 쪼개는 역할을 했던 거고요. 자, 그럼 얘들이 지금 뭐예요? 소장의 내강의 소화를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자, 이 쪼개진 애들이 이제 흡수가 돼야 돼. 소장의 상피세포를 통해서 흡수가 돼야 돼. 그럼 소장의 상피세포를 지나갈 때, 저기 보세요. 소장의 상피세포가 돼 있죠? 소장의 상피세포를 지나갈 때 한 번 더 쪼개지는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당류는 단당류로 즉 엿당을 쪼갠다. 엿당은 말토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효소는 말타아제. 젖당은 락토스라고 부르죠. 락타아제. 그다음에 설탕은 수크로스. 그럼 수크라제라는 효소가 쪼개는 일이 여기에서 일어난다. 말타아제, 락타아제, 수크라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쪼개지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디펩티데이즈, 디펩티데이즈니까 D는 이거죠. D. 두 개. 그래서 아미노산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게 디펩티드예요.
그 디펩티드를 쪼갠다. 디펩티데이즈. 카르복시펩티데이즈 또 나왔네요. 자, 이번에는 아미노펩티데이즈. 자, 아미노펩티데이즈는 아미노 말단부터 쪼개는 애들. 그럼 이런 애들이 작용하게 되면 아미노산이 되기 때문에 얘가 흡수된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 여기 핵산 쪼개는 것들도 있는데 유클레오티다제, 유클레오시다제, 유클레오티드를 쪼개는 것, 유클레오시다제, 유클레오시드를 쪼개는 것. 인산, 오탄당, 그 다음에 이쪽에 염기가 있죠. 자, 이 둘을 합했을 때 이게 유클레오 시드라고 부릅니다. 우리 예전에 첫 번째 시간 때 이거 아마 그림이 있었을 거예요. 유클레오티다제는 여기를 자르는 걸 거예요. 유클레오시다제는 여기를 자른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하나씩 완전히 쪼개는 거죠. 그럼 그 단위체들을 흡수할 수 있게끔 되는 것이다. 포스파테이즈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요 인상기를 떨어뜨린다 이런 표현들이니까 결국 제일 마지막 쪼개져 있는 것들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야, 입에서부터 소화를 할 때 어디에서 거대 분자를 쪼개기 시작하는지 또 어떻게 쪼개는지가 약간씩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 사항들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 여기에 있는 것들처럼 이렇게 쪼잔하게 이것들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요 가운데 있는 거 있죠, 요거. 요거를 사실 외워놓으시는 게 제일 좋아. 얘는 쪼개지 말고 얘는 그냥 트립시 이렇게 알아놓으시고 그래서 아밀라제 2단계로 쪼갠다. 트립신 작은 폴리페산자 쪼갠다. 유클리에이즈, 유클레아제, 유클레오티단을 쪼갠다. 얘는 리파제 지방의 소화를 한다. 아시겠죠? 이 중간 거를 알아놓으시고 저 위에 있는 것들은 뭐 큰 단위, 밑에 있는 건 조금 더 작은 단위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편해요. 췌장에서의 외분비액이 나오지 않게 되면 제일 큰 영향을 받는 소화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거대 분자는 누구예요? 네, 지방이죠. 얘만이 지금 보면 췌장의 소화 효소액에 의해서 쪼개지지 않습니까? 나머지 것들은 여기 안 나와도 여기서 이미 쪼개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얘가 안 나와도 여기서 다른 부분 쪼개는 게 있죠.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소화 어느 정도 될 수 있거든요. 핵산도 역시 마찬가지고 안 나오더라도 이런 것들 존재하니까 어느 정도 쪼개지면 가능하단 말이야. 특히 이제 핵산은 뭐 크게 영양 성분은 아니기도 하니까 결국 지방의 소화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죠? 특히 쓸개즙이라는 것이 분비가 안 된다 하더라도 지방의 소화 영향을 많이 준다 이런 얘기도 하죠. 얘가 주인공이에요. 시험에 나올 때는 얘에 대한 언급이 제일 흔하게 나오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쪼개진 애들을 흡수해야 돼. 자, 소장까지 왔으니까. 자, 이제 소장을 확대해가지고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돌기가 튀어나와 있네요. 표면적을 넓히려고 하는 거야. 여기 보면 그 돌기가 또 튀어나와 있죠. 이게 이제 융모라는 거죠. 융털. 표면적을 더욱더 넓히기 위해서 튀어나와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상피세포들이 있어요. 상피세포 확대를 했죠. 자, 여러분. 그림에서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정단면. 몸의 바깥쪽과 만나잖아요. 이쪽 면을 뭐라고 한다고요? 여기 써 있어요. 기저면. 이해가시죠? 그래서 정단면, 기저면. 무슨 송이로 한다고요? 극성송이로 한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물질을, 음식물을 잘게 쪼갰어. 단위체야. 흡수를 하는 거지. 자, 보세요. 빨간색 방향으로 갖고 들어오는 거잖아. 정단면에서는 이 물질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포의 안으로 갖고 들어오고 있고요. 기저면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포의 밖으로 빼내고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 그려볼까요?
소장의 상피세포에서 일어나는 포도당의 흡수. 뭐 시험에도 여러 번 언급됐고 또 나올 수도 있고. 자, 위에 부분이 정단면이라고 해볼게요. 아랫부분을 기저면이라고 해볼게요. 자, 포도당은 어떻게 이동할까? 여기에 포도당이 있다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야 될 거고요. 여기에 포도당이 있다면 이렇게 나가야겠죠? 이렇게. 그죠? 이해가요? 어떻게 이제 그렇게 하느냐는 거지. 자, 이 위에 부분에는 이렇게 이제 단백질이 있는데, 수송체가 있는데, 얘가 Na 플러스 이온을 갖고 들어올 때 포도당을 같이 갖고 들어오는 거였어. 자, 우리 여러분, 예전에 배웠던 기억 상기. 자, 이거 무슨 수송하고 있어요? 네? 능동송. 1차, 2차? 2차. 네, 이거 2차 능동송 하는 애야. 자, 중요한 거 한번 해볼게요. 자, 2차 능동송이 일어나고 있어. 그럼 포도당은 어느 쪽이 농도가 높을까? 이쪽, 이쪽. 여기? 농도 높은 쪽. 이쪽? 자신 없어요? 여기? 여기? 가운데? 어디? 안쪽, 안쪽. 그죠, 안쪽. 아니, 능동송이 일어나면, 자, Na 플러스 이온은 능동송 하기 위해서 작동하는 거, 이건 신경 쓰지 마요. 그죠? 요거는, 같이 들어오는 거야, 그냥. 자, 요거 포도당이 중요한 거야. 그죠? 요게, 저에서 고로 가는 거야. 포도당이 여기 안쪽에 고로 있는 거야.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어느 쪽이 고농도냐? 이거 기억해야 돼. 근데, 어렵지 않아요. Na 플러스 이온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 Na 플러스 이온과 함께 이동하는 포도당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 되는 거야. 포도당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고농도죠. 그렇죠? 얘가 2차 능동성을 알고 있고, 능동성이 꾸준히 일어나면 바깥쪽이 좀 안쪽이 고가 되면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가 포농도 고래니까요. 고농도. 그럼 어디에 비해서 고라는 얘기일까? 여기에 비해서. 자, 아래쪽에 비해서도 어떨까? 고예요. 아시겠어요? 따라서 포도당이 이동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에는 어떤 수송체가 있으면 충분해? 포도당 수송체, 즉 촉진확산을 하는 애만 있어도 충분해요. 아시겠어요? 실제로 그래요. 기저면이라고 하는 곳에는 촉진확산하는 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을 안으로 흡수를 하고 걔를 밑으로 빼내는 거죠. 항상 그래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Na 플러스 이온 농도 해볼까? Na 플러스 이온은 바깥쪽이 고, 안쪽이 고. 바깥쪽이 항상 고. 그죠? 이쪽이 고농도야. 이쪽이 Na 플러스 이온이 저농도야. 그럼 Na 플러스를 저농도로 유지하려고 누가 작동하죠? Na 플러스 K 플러스 펌프 작동하는 거야.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여기에? 여기? 여기에 있습니다. 희한하죠? 희한하죠? 자, Na 플러스 이온이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안쪽은 항상 Na 플러스 낮은 농도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K 플러스 이온은 항상 안으로 들어옵니다. K 플러스는 이 안쪽이 높은 농도고요. 그럼 왜 여기에 있지? 여기에 없고? 사실 여기는요, 몸의 바깥쪽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수송이란 걸 얘기할 때에는 세포를 중심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혹시 이거 기억나나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은 물 속에 잠겨 있는 것 같다. 등장액에 잠겨 있는 것 같다. 기억나십니까? 내 몸의 세포들은 등장액에 잠겨 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그때 저희가 쭉 얘기했었던 것은 바깥쪽에 있는 조직액 대비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소위 등장액이라고 부르는 조직액.
이 안쪽에 있는 것은 세포의 내액, 세포질.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Na 플러스 이온이라는 것이 밖으로 나가잖아요. 세포의 바깥쪽으로. K 플러스는 안쪽으로 들어오죠? 그림 잘 보세요. 어디가 조직액이야? 여기야, 여기야. 여기죠. 이거는 입 통해서 보면 바깥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낼 필요 없어. 일로 보내야 돼. 아시겠어요? 그림 다를 바 없죠? 이해 갑니까? 여기 있음을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바깥쪽에 Na 플러스는 왜 많지? 자, 여러분 노트 필기한 거를 앞장으로 넘겨보세요. 4. 거기에 최장에서 뭐가 나왔는지 보세요. 최장에서 뭐가 나왔어요? Na 플러스 HCO3 마이너스. 그때 HCO3 마이너스는 중화 이런 얘기를 했었고 Na 플러스는 갈 곳이 없잖아. 이거야 Na 플러스. 아시겠어요? 그래서 Na 플러스 이온이 내강을 따고 쭉 이동하는데 그때 흡수를 하는데 쓰이고 있는 거죠. 이건 췌장 쪽에서 나온 능동소 나온 Na 플러스 이온 성분이에요. 감 잡으시겠어요? 그래서 굳이 여기다가 Na 플러스 K 펌프를 위치시킬 필요 없죠. 할 이유도 없고. 이해 갑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우리가 딱 머릿속에, 이건 완전히 머릿속에 놓고 있어야 돼요, 사실은. 외우는 방법은 제가 쭉 설명 들어봤어요. 이렇게 외워나가면 편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비슷한 형태로 우리가 여러 가지 성분들을 내 체내로 흡수하는 겁니다. 여기에 Na 플러스 이온 대신에 갈락토스 들어가면 갈락토스가 들어갑니다. 이거 대신에 아미노산 들어가면 아미노산이 흡수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친수성인 성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거의 다 흡수가 잘 돼요. 이해가죠? 반면에 지질 성분들이 있어요. 지방산, 예? 모노글리세이드, 예, 비타민 중에는 A, D, E, K 이런 애들. 자, 그런 애들은 요 막을 그냥 통과해 갑니다. 지질 성분이니까 확산으로 들어오죠. 그죠? 자, 여기 다시 와보시면, 자, 그러면 이 상피세포를 통과해서 이렇게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지질 성분들은 바로 통과해 들어온다고 했어요. 자, 그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보세요. 얘들은 지방산, 모노글리세이드, 상당히 소호성이 강한 애들, 이런 애들은 이 막을 그냥 통과해서 들어와요. 그럼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지들끼리 뭉쳐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중성지방인 트리글리세이드하고 인지질, 콜레스테롤, 단백질이 뭉쳐서 만들어진 게 킬로마이크론이라는 성분이야. 이거 그림에는 얘보다 작게 그렸습니다만, 보세요, 여러분. 트리글리세이드, 인지질, 콜레스테롤, 단백질이 합쳐진 게 킬로마이크론이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사실은 되게 큰 덩어리예요. 아시겠죠? 그 덩어리가 싹 내려오는 거죠. 덩어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엄청 큰 거야. 자, 그럼 다시 그림. 자, 여기 그림 보세요. 자, 요거 싹 이제 통과해가. 자, 지금 친수성 물질들, 아미노산, 단당류 이런 애들은 친수성 물질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자, 그 다음에 먼저 만난 게 누구야? 혈관이야. 모세혈관. 빨간색, 파란색 그려져 있어요. 걔들 구멍이 있죠? 걔들 구멍 크기 커요? 작아요? 작아요. 뭐보다 작아요? 단백질보다 작다. 그럼 여기서 이제 들어온 친수성 물질들은 여기로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닌가? 작은 구멍의 크기지만. 자, 그런데 이게 작은 구멍인데 요 킬로마이크론 요거 들어갈까? 못 들어가요. 자, 먼저 만든 게 모세혈관이겠지만 못 들어가요. 크기가 작으니까. 얘는 이미 단백질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 큰 구멍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 그게 뭐예요? 유미관이라고 하는 관. 그림에서는 요관. 가운데 뻗은 요관. 요거 여러분이 암죽관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유미관이란 말 대신에 암죽관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오케이? 일로 들어가요. 림프관이라고 하는 관이에요. 림프관이라는 관. 림프관의 구멍은 엄청 커요. 그래서 저러한 킬로마이크론 덩어리가 막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림프관이라고 하는 요 관 안에 있는 성분이나 조직에 있는 성분이나 큰 차이는 없어요. 막 들어가니까. 오케이? 이해가요? 자, 그럼 이제 흐름이 달라져요. 자, 여기 봅시다. 자, 음식물이 쭉 들어왔었죠? 이 소장이잖아요. 소장에서 지질은 흡수되어 들어가는데 어디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림프관.
그죠? 림프관. 자, 림프관은 어떻게 되는 게 림프관이냐면, 자, 우리 몸에는 순환계가 두 개가 있어. 하나가 혈관순환 시스템, 다른 하나가 림프순환 시스템. 혈관 시스템은 우리가 잘 알아요. 심장으로부터 혈액이 나가면 온몸을 돌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와요. 그죠? 폐로도 간 것도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고. 이거 순환이야, 순환. 근데 림프관은 뭐냐면 맹관이야. 내가 이렇게 딱 서 있으면 관이 뻗어나가 있고 끝이야. 끝, 다 끝이에요. 그럼 끝이 어떻게 되냐면 끝이 닫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주변에 있는 근육도 있죠. 그게 림프관을 이렇게 눌러. 그러면 주변에 있는 액들 아까 들어갔잖아요. 그 들어간 액들이 이렇게 쭉쭉 안쪽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판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방향이 일방향으로 들어가요. 그럼 이렇게 쭉쭉쭉 올라오죠. 다 몰려와. 그래서 그 림프액들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요. 여기 쇄골 밑에 정맥이 있어요. 그 정맥으로 함유되어 들어가요.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는 액들, 조직액 성분들 이렇게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 그럼 그 액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우리 혈액이 순환하잖아요. 혈액이 순환하다 보면 혈액 성분 중에 10%에서 20% 정도의 액은 모세혈관 밖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그 빠져나간 액을 회수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림프관 따라 들어오는 거죠. 림프관 중간중간 림프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 림프절에서 걸러내. 그 안에 있는 성분들 중에 뭐 미생물 이런 걸 잡아먹기도 하고 안 좋은 성분들을 걸르는 역할들을 쭉 하면서 갖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혈액에 집어넣어요. 자, 그래서 지질, 림프계, 혈관으로 들어가지. 이건 정맥이에요, 정맥. 다시 심장으로 가죠. 자, 반면에 우리가 음식물을 먹었을 때 지질을 제외한 성분, 수용성 성분들, 그런 것들은 소장에서 간으로 가는 혈관이 있어요. 이게 바로 간문맥이에요. 자, 간문맥. 이름 잘 알아놓으시고, 간문맥. 간문맥은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소장에서 간으로 간다. 자, 우리가 심장으로부터 나오는 혈관은 동맥,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은 정맥, 심장이 관여하지 않으면 문맥. 이거는 소장과 간, 심장이 관여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문맥이에요, 문맥. 그때 어디로 향하느냐를 따서 얘기하는 거예요. 간문맥. 그럼 간문맥을 따라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간에 가서 대사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 다음에 간 정맥을 따라가지고 나오죠. 심장으로 갑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간 동맥, 제가 이렇게 얘기해. 그럼 그건 뭘까요? 심장으로부터 간으로 가는 거예요. 간 문맥과 간 문맥과 간 동맥은 같은 혈관, 다른 혈관? 다른 혈관. 다른 혈관이잖아. 간 문맥은 소장에서 간으로 가요. 네? 간 동맥은 심장에서 간으로 가는 거예요. 다르죠? 다른 관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간 문맥을 따라가지고 친수성 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간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다시 심장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뒤에 가면 순환계 얘기 바로 오늘 할 거거든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바로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화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소화계는 우리 교재에는 사실 내용이 캠벨 교재는 약간 좀 줄어들어 있습니다만 몇 가지 얘기들을 더 사실은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이제 이건 안 들어있어요. 위에서의 소화. 두 번째는 소장에서의 소화. 그죠? 그 다음에 흡수 경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영양 성분들이 어떻게 대사가 되고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건 약간 심화 과정이기도 돼요. 실제 동물 생리학 교재라는 심화서에 적혀 있는 내용인데 이게 우리 시험에 출제가 돼요. 근데 이 내용을 이해를 하려면 호르몬에 대한 내용을 다 알아야 사실은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캠벨 교재는 당연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밖에는 몇 가지 호르몬들의 역할과 비만 관련된 얘기들 이런 것들이 좀 있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 캠벨 교재는 그렇게 기술이 많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건 제가 TV 과정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번에는 순환계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호흡계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자, 우리 순환계. 자, 순환계는 두 개의 순환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가 혈관계, 하나가 림프계. 자, 림프계는 거의 얘기를 안 할 거예요.
뒤에 면역계가 이제 있거든요. 오늘 뭐 가볍게 언급할 수도 있고 다음 시간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면역계를 얘기할 때 림프계 시스템을 잠깐 볼 거예요. 아까 제가 말로 말씀드렸던 것들을 그림으로 또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혈관계가 있죠. 자, 혈관계는 일단 뭐 우리가 구성은 알아야 될 거예요. 근데 구성과 출제할 리는 없으니까. 자, 근데 혈관계는 심장에서 혈액을 내뿜어요. 그래서 그 내뿜은 혈액이 쫙 온몸을 순환하고 다시 심장으로 오죠. 그죠? 그럼 심장이 어떻게 이걸 내뿜지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심장의 자동성 이라는 걸 가지고 출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순환계는 매년 한 문제 나오는데 이게 출제 일단 1순위 중에 들어간다. 두 번째는 혈압. 둘은 묶어서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혈압을 따로 빼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뭐 이 얘기나 이 얘기나. 자, 그 다음에 혈류, 흐름. 많이 나오는 주제는 아닙니다만 언급될 가능성이 있는 파트. 그 다음 물질 교환.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간에서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데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얘기. 혈액의 조성. 그 다음에 응고에 관련된 얘기가 이렇게 출제 가능성이 있는 파트. 그래서 크게 보면은 5가지 파트가 출제가 잘 나오는 파트들인데 그 중에서도 이 둘이 제일 잘 나오죠. 5년 시험 보면은 거의 3년은 쟤네 문제니까. 자, 그러면 먼저 자동성에 대한 얘기부터 우리가 해나가는데 일단 구조를 보자고요. 자, 여기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 자, 우리 뭐 캠벨 교재는 뭐 일심방, 일심실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가지의 막 그 심장들의 나열을 막 있을 것이고 뭐 순환 이라는 것도 있어도 단일 순환 뭐 이런 것들 막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관심 있는 게 사람 이게 출제되는 거니까 이중순환고리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중순환이라는 것은 뭐가 이중순환이냐면 폐에 순환되는 것과 온몸에 순환되는 것 두 개가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산소라고 하는 것이 온몸에 공급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야 세포호흡이라는 게 잘 일어날 테니까. 그래서 항상 폐를 거친 혈액을 온몸에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를 거쳤다 그러면 산소가 풍부하죠. 그 혈액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순환이다. 자, 그림 보면 이렇죠. 자, 이중순환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이쪽은 좌측이라고 봅니다. 항상 시험 문제를 볼 때 심장을 출제하면 참 우리 생물학이 묘한 건데 여러분이 바라보기에 이쪽은 오른쪽입니다만 시험 문제 항상 이쪽을 좌측으로 출제할 겁니다. 그게 참 파트마다 다릅니다. 어떤 파트는 뒤집어진 것도 낼 수도 있지만 얘는 항상 이쪽을 좌측으로 출제를 하실 거예요. 아닐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는데 거의 그렇습니다. 좌측. 자, 심장은 방이 2개로 나눠져 있다. 위에 있는 것은 심방, 아래 있는 것은 심실. 자, 어느 게 더 크지? 심실이 훨씬 큽니다. 심방은 사실 작아요. 혈액은 어떻게 흘러다니냐면 혈액이 쭉 흘러오죠? 그러면 심방을 지나서 심실로 쌓입니다. 그러니까 심방은 그냥 지나가는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혈액이 이 심실로 꽉 쌓이기 위해서 심방이 수축을 하는 거예요. 혈액이 흘러가다가 수축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수축을 쭉 하면 아래로 혈액이 쫙 내려가면서 빵빵해지죠.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이 심실이 수축을 하면서 쫙 혈액이 나가는데 그때 혈액이 동맥을 따라 나가는 것이고 역류 나가는 것은 판막이 있기 때문에 막습니다. 그래서 심방은 훨씬 작고 심실이 훨씬 큰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요? 우리가 심장이 수축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심실의 수축을 얘기한다. 자, 그러면 좌심방으로 들어온 혈액을 봅시다. 자, 이거 폐를 돌아서 왔죠? 자, 폐를 돌아서 올 때 하나만 왔나 2개 왔나 잘 보세요. 2개 들어오죠? 즉 좌폐와 우폐의 정맥이 각각 심방에 연결됩니다. 각각. 지금 피 색깔을 보세요. 혈액 색깔. 빨간색. 폐로 들어가기 전에는요.
파란색. 산소가 풍부한 거를 빨간색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죠? 산소가 풍부한 혈액은 동맥혈이라고 부릅니다. 동맥혈. 자, 그러면 여기 그림에서 심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얘는 폐정맥, 얘도 폐정맥이야. 그런데 폐정맥의 피는 폐를 돌아서 심장으로 오기 때문에 동맥혈이 흐르는 거죠. 산소가 풍부한 혈액. 의미 이해가세요? 꼭 외우게 하려고 제가 이 말 하고 있어요. 폐정맥의 피는 산소가 풍부한 피입니다. 우리가 정맥 그러면 의뢰의 산소가 풍부하지 않다 이렇게 착각을 해버리니까 주의해야지. 그죠? 폐정맥의 피는 산소가 풍부한 거예요. 빨간색. 응? 그럼 심장은 뭐 하냐면 뿜어주는 역할만 하는 거야. 폐정맥에서 오는 피를 뿜어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뿜어준다. 빨간색 혈액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해가요? 자, 그러면 좌심실을 거쳐가지고 혈액이 나가요. 동맥을 따라 나간 다음에 양쪽으로 갈라지죠? 몸의 상부, 몸의 하부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조직을 거치게 되면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즉, 산소가 이제 없어진 거야. 그럼 어디로 가? 우심방으로 들어오죠? 우심방 들어올 때 잘 보세요. 어떻게 혈액이 들어와요? 두 개의 또 역시 혈관이 같이 들어가죠. 몸 아래쪽에서 오니까 하대정맥, 몸의 윗부에서 오니까 상대정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럼 그 혈액은 다시 우심실로 간 다음에 뿜어져 나가면 각각의 좌우폐로 가게 되어 있죠. 다시 산소를 받아서 돌아오겠죠. 그렇죠? 자,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첫 번째, 심장이라는 것도 저희가 이렇게 뛰려면 에너지 필요하고 산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산소 어떻게 공급받았어요? 자, 여기서 나온 혈액이 대동맥을 따라 나가죠? 그러면 요 나간 다음에 관상동맥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관상동맥이 이렇게 우회해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공급받아요. 얘가 지나갈 때 혈액 공급받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제가 이제 뿜어주기만 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건 뿜어주기만 하는 것이고, 심장에 혈액이 공급된다 이 표현은 요거 뭐예요? 대동맥으로 빠져나간 다음에 관상동맥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빠져나가서 어떻게 돼요? 혈액이 공급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심장이 수축을 할 때 얘가 수축한다면 혈관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수축되겠죠. 관상동맥으로부터 들어온 혈액은 감소해요. 심장이 이완을 할 때 여기에는 혈관도 부풀어 오르겠죠. 관상동맥으로부터 들어온 혈액이 증가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심장은 자신이 운동하기 위해서 관심이 운동하면서 자신의 이완기 때 혈액을 자신은 공급받아요. 수축기 때는 공급을 잘 못 받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두 번째 질문. 자, 이건 소화계 관련이 있어요. 자, 지질 성분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암주간으로 들어가서 걔가 림프관의 중심을 통해서 쇄골화 정맥을 따라간다고 그랬어. 자, 쇄골화 정맥 어디에 있을까? 여기. 그죠? 그러니까 지질 성분은 여기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상대 정맥을 따라 들어오죠. 심장으로 들어갈 때. 자, 그러면 아까 소화계에서 흡수를 했었던 친수 성분은 어떻게 이동한다고 그랬지? 친수성 성분은 모세혈관으로 들어가서 간 문맥 따라서 간으로 간다. 간 어디 있을까? 여기 복부 아래쪽에. 그죠? 간 여기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간으로 들어간 것은 간정맥 따라 가는 거니까 어디로 가요? 간정맥 따라 하대정맥 따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분이 들어갈 때 경로가 다르죠. 저건 외워놔야지. 그죠?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외워놔야 돼. 근데 쇄골이고 간이니까 상대정맥, 하대정맥 구분하는 거 어렵진 않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명칭들, 특징들을 좀 공부를 해봤어요. 자, 이번에는 좀 약간 확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여기 이제 좌심방 혈액이 좌심실로 내려오죠. 그 다음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서 뿜어지게 되어 있어요. 판막이 존재한다고 되어 있네. 자, 여러분,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을 뭐라고 불렀죠, 여기? 방실판막. 이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이 방실판막.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 요거 방실판막. 방실판막. 자, 반월판막은 뭐예요? 반달, 반월. 심실과 동맥 사이에 있는 거죠. 심실과 동맥 사이에 있는 거죠. 그죠? 이건 폐동맥. 아시겠어요? 자, 판막은 역할이 뭐냐면 역류를 방지한다. 방실판막이라고 하는 것들은 심방에서 심실로 혈액이 이동한 다음에 뒤로 가는 걸 막는 거예요. 반달판막은 심실에서 혈액이 나간 다음에 심실이 이완을 하게 되었을 때 혈액이 이렇게 오는 걸 막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언제 열리고 닫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자, 심실이 수축할 때 닫히는 게 누구? 방실판막. 그러면 심실이 이완할 때 닫히는 게 누구? 반월판막. 그거 외워놔야 돼. 아시겠죠? 심실이 수축할 때 닫히는 것, 심실 수축, 심방으로 앉아있구나. 방실판막, 닫힘. 심실이 이완을 할 때 닫히는 것, 이완할 때는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맥에서부터 들어오면 안 되는 거니까 반달판 닫힘. 심실의 수축, 이완을 반복할 때 누가 닫히는지를 알아야면 돼. 자, 이거는 이제 심실의 수축과 이완이 일어나는 것을 주기적으로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제 심장의 자동성에 대한 얘기로 넘어왔어. 자, 심장이 수축과 이완할 때 심방과 심실이 동시에 수축하지 않습니다. 먼저 수축이 일어난 것은 심방, 그 다음에 심실. 자, 이게 그거 항상 그 순서예요. 지금 그림 보시면 그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심방 수축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수축하지 않습니다. 심실은 이완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야지 혈액이 아래 내려가니까. 그 다음에 심실 축할 때는 심방이 이완. 그죠? 서로 달라요. 왜 그럴까? 자, 심장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뛰기 때문에 자율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스스로 뛰느냐? 정기적 신호가 발생하면서 뛰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전기 고문하는 거 한번 끔찍하지만 영화에서 나오니까 생각해 보시면 전기를 쫙 하면 어떻게 돼? 결련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육이라는 것은 정기적 어떤 충격에 자극을 받는 거예요.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그런 거야. 그래서 근육의 수축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정기적 신호가 발생하면 수축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어. 근데 이 심장에서는 자기 스스로 정기적 신호를 만들어내는 거야. 물론 지가 스스로 전기 공헌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미쳤어요? 얘가 스스로 아주 약한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충분히 수축을 일으킬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만드는 그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예요. 동방결절이라고 부르는 거죠. 동방결절. 그 동방결절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근육인데 저기서 정기적 신호를 만들어내. 전류가 저기서 발생하는 거야. 전압이라는 게. 그럼 그 전류가 발생하면 그 전압은 빠르게 퍼집니다. 빠르게 퍼지죠. 전기가 얼마나 빨라요. 쫙 퍼지죠. 그래서 요 주변에 동시에 퍼진 거예요. 지금 보시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심방 지역이야. 심방 지역 퍼진 거야. 그런데 이 심방과 심실 사이에 뭐가 있냐면 전기가 흐르는 걸 막는 절연체가 있어요. 그래서 안 흘러요. 그래서 심방이 수축을 한 건데 심실은 수축하지 않습니다. 그럼 심실은 그다음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동방결절이란 거 아래에는 방실결절이라는 게 있어요. 방실결절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정기적 신호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조종을 받아. 누구? 동방결절에. 그 동방결절이 신호를 내면 방실결절이 신호를 내는 거야. 오케이? 그럼 동방결절 신호가 빠르게 왔습니다만 방실결절도 만들어내야 되니까 시간은 조금 지연되거든. 자기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약간 시간의 지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전선이 이렇게 있죠. 도선. 그걸 이제 우리가 히스다발, 이거는 가지다발을 표현했습니다만, 우리는, 마이 프레셔스가 떨어졌어요. 자, 히스다발. 요게 이제, 있는 거야. 요거. 그럼 요 섬유를 따라 그렇게 아래 내려오게 되면, 그 밑에는 푸르킨 섬이라는 또다시 도선이 있는데, 전선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쭉 뻗게 돼 있죠. 그럼 요거 따라 전기수 쫙 뻗으니까 심근이 수축이 쫙. 오케이?
예. 자, 따라서 심방의 수축과 심실의 수축은 나눠져 있는 거예요. 자, 요거 걸리는 시간 불과 0.2초 내에 0.2초 내에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넘어와가지고 일어나는 데까지 0.2초 내에 다 일어나요. 하지만 충분히 심방에 있는 혈액을 다 보내고 심실이 수축할 때의 시간을 번 거죠, 사실은요. 그죠? 그래서 아주 많은 양의 혈액을 쫙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 수축할 때마다 혈액이 80ml씩 나와요, 80ml. 쫙, 뭐 나오겠지. 오케이? 자, 제가 말한 그 80ml은 좌심실에서 나오는 액 중심으로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러한 심장의 자동성이, 자, 심장이 가지고 있는 자율성 박동원, 근육이긴 한데 정유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동방결절의 일어남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쟤는 끊임없이 저희를 반복을 해요. 0.8초 단위로 계속 발생을 해. 그럼 이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쭉 일어나게 되겠죠. 그죠? 자, 밑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심전도라는 그림이에요. 자, 우리가 의학 드라마를 보게 되면 모니터에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뛰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뚜둑 이렇게, 그죠? 뚜둑 이렇게 뭐 이렇게 뛰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이제 정상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렇게 이렇게 되면 심장이 안 뛰어, 뭐 어레스트 하면서 막 와갖고 막 이런 난리치잖아요, 그죠? 예. 이게 결국 심장이 뭔가 뛰는 걸 보여주는 파형인 것 같아, 그죠? 자, 이게 뭐냐면 전류의 흐름을 보여주는 신호야. 전류의 흐름. 전류가 어떻게 흘러나는지를 측정하는 거죠. 자, 여기다가 전류 측정하는 거를 달아요. 이쪽 다리 한쪽에서 이렇게 세 군데를 달아. 그러면 전류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본 거예요. 심장 쪽에서. 그래서 그 파형을 관찰한 거죠. 그게 바로 요 심전도라는 그림이에요. 자, 심전도라는 그림을 확대해서 그림을 보면, 자, 이걸 확대해서 보면 이런 거였던 거예요. 저 그림처럼. 자, 이 앞에 있는 요 파형을 우리는 P파라고 부르고, 두 번째 있는 것은 꼭지점마다 하나, Q, R, S파라고 부르고, 이거를 T파라고 불러. 자, 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알파벳 순서를 한 거니까. O, P, Q, R, S, T. 이거. 알겠어요? 그래서 P파, Q, R, S파, T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요 파형이 나타날 때는 언제냐면, 자, 여기 그림 볼까요? 여기서 발생한 신호가 퍼지죠? 그때쯤 나타나는 신호가 이거야. 이게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거거든. 요거 나타날 때, 여기서 나타날 때, 여기로 갈 때쯤 이렇게 사실 시간적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파형을 보는 거니까 이렇게 심방에 퍼져 있을 때는 요 파형이다. 아시겠죠? 즉 P파라고 하는 것은 심방에 전류가 쫙 퍼졌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심방의 수축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요? 자, QRS파는 어디에 파형이라고요? 저기 그림 보시면? 예. 심실에 쫙 퍼졌을 때죠. 물론 시간적 순서니까 요게 나타날 쯤이면 이게 여기쯤이면 방실결절에 도달한 거예요. 여기면 심장의 기저부에 도달한 거고, 이게 심장이 위로 올라가고 있는 단계,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긴 해요. 근데 그건 너무 쪼잔하고. 심실 전체에 퍼지는 것이 이 파형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럼 이건 뭐예요? 심실의 수축. 자, 우리 캠베교재 빠져 있습니다만, 이 T파는 심실의 이완이에요. 뭐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왜 심방은 이완 안 하지? 자, 이완을 안 하는 게 아니라 QRS파에 가려져 있어. 그래서 안 보여. 근데 우리가 그 심방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심실이 중요한 거니까 심실 수축이라고 표현한 거야. 오케이? 이해가죠? 자, 그래서 이게 잘 나타나고 있으면 뭐예요?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뚜 멈췄을 때 뭐 한 거야? 아무것도 안 뛰어 이렇게 하는 거지. 예? 문제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야 사실은. 별거 아니었던 거야. 자, 요 높이 탁 피가 올라간 거 있죠, 이거. 이게 뭘까요? QRS파냐? 요 간격을 보는 거죠. 심실은 간격을 보니까 제대로 뛰고 있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뭐야? 요 앞에 있는 요파형. 요거죠. 그죠? 심방도 제대로 규칙으로 뛰고 있군요. 그죠? 이렇게 된 거죠. 이 파형이 안 나타나는 게 됐어. 어떤 사람은, 이 사람 뭐지? 심방이 안 뛰어요. 이렇게 된 거죠. 그죠? 물론 심방이 제대로 안 뛰어도 살 수는 있어요. 자, 그런 얘기는 나중에 또 하도록 하고. 자, 일단 우리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본다면, P파, QRS파, T파 순서대로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게 되어 있으면 제대로 뛰고 있는 것이다. 이해가요? 그럼 우리가 심장 어떻게 뛴다고 표현하더라? 한국 사람들은? 두근두근. 미국 놈들은? 롭롭. 두근두근. 이게 더 정감이 있는데. 롭롭은 뭐지? 자, 그건 더 과학적인 것 같은데요. 그게 판막 다치는 소리예요. 판막 다치니까 롭롭. 이게 다른 걸 청진기로 들은 거죠. 한국 사람들은 그냥 두근두근 생각한 거고. 네? 그럼 어디서 날 것 같아? 소리. 아까 했잖아요. 심실이 수축할 때 뭐가 다친다? 방실판막 다친다. 그죠? 이게 방실판막이 다쳐요. 그죠? 이게 뭘까요? 소리? 두. 심실 이완할 때 뭐가 다쳐? 반월판막이 다친다. 또는 반달판막이 다친다. 그죠? 이게 근. 아시겠죠? 이게 소리야. 소리. 그래서 이 심장 뛰는 것만 잘 들어도 제대로 뛰고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이해가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성이란 거를 얘기할 때는 저게 어떻게 전류가 흘러가는지, 근육이 뭐가 어떻게 뛰고 있는지도 잘 알아야 되고, 특히 그것을 심전도와 관계를 지어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이러한 심전도의 어떤 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만, 캠벨 교재는 이 정도 기술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그 혈압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먼저 혈관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 동맥이라는 혈관이 있습니다. 동맥은 뭐가 동맥이죠? 심장으로부터 어느 장기에 이를 때까지를 동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심장이 나올 때에는 뭐 대동맥을 따 나오죠. 그 대동맥이 갈라지고 각각의 장기로 퍼지는 거예요. 그럼 동맥이 흘러갈 때 이게 동맥이 나왔어요. 이 장기로 가고 이 장기로 가고 이렇게 직렬식으로 할까요? 그러면 산소를 다 공급할 수 없잖아요. 산소를 제대로 공급하려면 병렬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죠? 실제 이렇죠. 그래서 혈액이 빠져나와가지고 쫙 갈래를 친 다음에 각각의 장기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동맥에 가서 각 기관에 이뤘을 때 기관 안으로 들어가면 또다시 그 동맥이 갈라져. 그걸 이제 우리는 소동맥이라고 불러요. 소동맥. 소동맥. 그럼 소동맥 다음에는 세포 사이사이로 혈관이 들어가는데 이걸 이제 우리는 모세혈관이라고 부르지. 모세혈관. 자, 이 모세혈관 다시 모이게 되면 소정맥, 그 다음은 정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장은 지금 현재 어디 있을까? 있죠. 또는 여기 있죠. 그죠? 누가 혈관벽이 제일 두꺼울 것 같아요? 동맥이죠. 여기서 심장에서 지금 혈액을 확 뿜었는데 혈액이 나오게 되면 동맥벽에 부딪힐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제일 두꺼운 혈관의 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압력에 견뎌야 될 테니까. 자, 그래서 혈액이 쫙 흘러 들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혈관이야. 소동맥, 모세혈관, 소정맥, 정맥 흘러와. 그러면 여러분 압력은 어떻게 되죠? 혈압이라고 하는 압력은 혈관에 부딪히는 유체의 힘일 텐데 이게 점점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압력은 낮아지죠. 그래서 정맥은 혈압이 낮아져요. 0. 혈압이 얼마? 0. 네, 0. 그래서 저 앞쪽의 혈압이 높고 뒤쪽이 높고 낮은 거야. 우리가 혈압을 잴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정상 혈압이다. 뭐 보니까 혈압이 70에서 110 정도를 유지하고 있군요. 다 동맥 얘기예요. 동맥에서 혈압을 얘기한 거야. 정맥은 0. 아시겠어요? 그래서 혈액이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오케이? 압력 기울기에 의해서 혈액이 흘러들어가는 거죠. 자, 소동맥이 되게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 자, 소동맥은 수축 또는 이완할 수가 있는 혈관이에요. 우리 신경에 영향을 받거나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수축 또는 이완을 해. 자, 여기. 자, 혈관은 제가 병렬실이라고 그랬고, 만약에 이 장기에 있는 소동맥이 수축을 합니다. 어떤 일이 빚어질까요? 혈액은 일로 다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완전히 막았다면 일로 다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혈관의 직경이 똑같다면, 원래 똑같았다면 50%씩 흘러갈 거예요. 여기를 다 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로 100% 갈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혈관의 직경에 수축이 일어나게 되면 이 수축이 일어나는 바로 이 장기, 소동맥이 뒤니까 이 장기에는 혈류량이 감소하고 이 장기에 혈류량이 느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이 물리 시간에는 아마 이거 배울걸요? 단면적의 4제곱으로 유량이 변한다 라는 식을 배울 텐데, 그건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강의해줘야 되는 거고, 저는 그냥 적다 많다만 얘기할게요. 우리는 그 정도만 알면 되니까. 이쪽으로 적어주고 이쪽으로 많아진다. 오케이? 이해가죠? 소동맥의 특징은 수축과 이완할 수 있다. 모세혈관의 특징은 뭘까요? 자, 그럼 동맥의 특징은 두껍다는 게 특징이었어. 그래서 저항성이 크다. 견딘다. 소동맥은 수축과 이완할 수 있다. 모세혈관의 특징은 뭘까요? 물질 교환한다. 지금 그림에 있는 것처럼 모세혈관은 내피로만 이루어져 있는, 한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혈관이야. 요 내피 사이에 눈을 크게 뜨게 보시면 구멍 보이세요? 저도 안 보여요. 자, 이렇게 예? 구멍이 있어요. 구멍. 조그만 미세한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을 통해 가지고 단백질 크기 이하의 것들은 통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게 특징. 그럼 정맥의 특징은 뭘까요? 혈액을 많이 보관하는 것 특징입니다. 혈액을 많이 보관합니다. 혈액은 정맥에 많아요. 왜냐면 동맥에서부터 정맥 쪽으로 흘러가는 거니까. 혈압은 심장에서 쭉 짜주면 생기잖아요. 동맥이 제일 높아요. 평균 동맥 혈압은 98 mmHg. 정맥은 0. 저기 다 있어, 혈액이. 여기 이 혈액이 많다. 이게 특징이야. 그러면 이 혈액을 어떻게, 지가 계속 갖고 있어야 돼? 다시 위로 올려보내야지. 심장 쪽으로. 뭔가 기작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긴 혈압이 0이야. 어떻게 할까? 이거야. 자, 아까 제가 이런 얘기 했었어요. 림프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온몸에 쭉 퍼져 있는데,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 골격근들이 수축을 하니까 림프관들을 짜가지고 림프액을 이렇게 올려보내더라. 네? 그 현상이 똑같이 정맥에도 일어나. 자, 보면 정맥도 뭐예요? 골격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네? 수축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맥을. 그럼 여기에 모여있는 혈액을 이동시키는 거죠. 아래로 위로 갈 수도 다 있어요. 그런데 밑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판막이 있죠. 심장에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혈액을 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는 거죠. 림프관도 마찬가지예요. 림프관도 주변에는 골격근이 수축해가지고 림프액을 이동시킬 때 판막이 있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만 이동한다. 이게 특징이죠. 이해갑니까? 자, 이거는 모세혈관전 관략근 수축해가지고 모세혈관전에 있는 관략근이 수축을 하면 모세혈관 쪽에 혈액 공급 안 된다는 그림인데 크게 의미는 없어요. 앞에 그림을 하나 더 봅시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를 배웠네. 혈액은 어떻게 흘러가는 거라고요? 혈압에 의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어디서 혈압을 만들었다고요? 심장에서. 뿜어내니까 동맥의 혈압이 높은 거예요. 그럼 혈압은 가면 갈수록 낮아져요. 정맥은 0이야. 그래서 정맥까지 흘러갔던 거고, 정맥은 혈압이 없으니까 주변에서 수축해가지고 다시 심장으로 되돌리는 거였어요. 자, 이번에는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
혈류의 속도에 대한 얘기를 볼까 해요. 자, 여기 보면은 혈압의 변화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심장이 수축할 때에는 당연히 심장에서 혈액이 많이 나오니까 동맥에서 혈압이 올라가요. 그리고 심장이 이완할 때 때문에 혈압은 당연히 떨어지죠. 그게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길이를 따라서 마찬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죠. 자, 동맥, 소동맥, 감에 따라 정맥 가면 어떻게 돼요? 혈압은 0에 가깝다는 거죠. 그럼 혈액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혈류 속도도 그럴까? 자, 혈류 속도는 그렇지 않아. 지금 보면 동맥에서 혈류 속도가 빠른 건 이해가 가요. 그죠? 압력도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모세혈관에서는 현재 낮은데 정맥 오히려 더 높아. 즉 혈압하고 혈류의 속도는 관련이 없어. 그럼 뭐가 관련 있지? 또 여러분 물리학 공부하시면 알게 되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 관의 굵기와 관련이 있어요. 유속이라는 것은 관의 굵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관이 좁아요. 예? 관이 넓어요. 같은 양의 물을 흘려보내. 자, 누가 더 속도가 빨라? 관이 좁을 때. 그죠? 관이 좁을 때 이게 넓으면 유속은 느려지는 거야. 자, 모세혈관이라는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관들을 잘라가지고 이어붙여요. 그럼 이 모세혈관들을 다 이어붙이면 하나의 큰 관이 되었을 때 돼요? 엄청 넓죠. 동맥이 제일 얇아요. 정맥은 좀 더 두꺼운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혈액이 흘러가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좁은 관을 흘러갈 때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넓은 관을 흘러갈 때는 속도가 느리고 다시 속도가 빨라지는 모습을 보이는 거지. 그죠? 혈류의 속도가 뭐 관련 있다? 혈관의 단면적, 총 단면적 관련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혈액의 흐름까지 이렇게 좀 봤는데, 이 정도가 이제 기본적인 어떤, 내용, 핵심적인 내용들이거든요. 이 사항들을 우리가 모르면 안 돼요.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은 우리 잠깐, 쉬었다가, 모세혈관에서의 물질 교환이라는 파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